자, 이제는 이제 후천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 훑어봅시다. 그래서 어댑티브 적응 면역이라고 이 어댑티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천성에 대비해서 어 innate가 영어로 이제 선천성 이제 갖고 태어난 거고 이제 획득했다고 해서 acquired immune response라고 해서 이것을 후천성 면역 반응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고 또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adaptive 적응을 하는 측면에서 그 후에 배워 나가면서 나중에 개발을 해놨다는 뜻에서 그래서 adaptive immune response라고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후천성 면역 반응 대신에 적응 면역 반응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미 살펴봤듯이 이 특이성, 특별한 침입자, 특이적인 반응, 이제 스페셜한 맞춤형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춤형 반응인데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한 일주일 정도 최소한 걸리는다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하나 있기는 하지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항체에 의존한 그런 반응 체계이기 때문에 항체라는 것은 정의상 이런 특정 침입자의 어떤 모양을 침입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모양의 어떤 특정 부위를 특이적으로 인식해서 이것을 항원, 엔티전이라고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과 결합을 하는 그런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적 특이적인 그런 식으로 아주 특이적으로 이제 결합하는 방식에 의존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 효율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3차원 모델링을 한 항체와 항원이 결합해 있는 상태를 이제 이제 결합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항체 자체의 3차원적인 구조 모델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그려내게 되면은 전체적인 항체 단백질의 전형적인 이것이 모든 항체 단백질이 다 이렇게 Y자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에 조금 더 변형을 이룬 모양이 이제 있으나 전형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면역 반응에 널리 쓰이는 항체 이제 보통 IgG라고 하는데 이것의 기본 단위는 이런 식으로 Y자형으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전체적으로 Y자인데 어째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Y자형의 모양이냐 하면 일종의 이것을 막대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 지금 보라색으로 이것을 이제 헤비 체인이라고 해서 중쇄라고 헤비 체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중쇄라고 따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긴 유전자 산물을 그대로 단백질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긴 그것이 이제 두 개의 동일한 그 단백질이 서로 이렇게 여기에 어, 이황화 결합이라고 일반 생명학 1에서 막 배웠겠지만 다이설파이드 브릿지라고 하는 일종의 저 신, 뭐랄까 플렉시빌리티라고 영어로 하는데 한국말 이것을 이, 어, 그걸 또 어쨌든 어, 다른 공유 결합들과는 조금 비교되게 붙였다 떼었다가 용이하게 형성과 해체가 비교적 매우 용이한 결합 공유 결합 형식인 다이설파이드 브릿지 이황화 결합을 통해서 두 부위에서 이 두 개의 동일한 그 중쇄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위의 저 끝부분마다 조금 짧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라이트 체인이라고 해서 이 경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항체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총 개수가 4개의 단백질 여기서 단백질은 항체 하나가 단백질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진 하나의 항체를 구조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4개의 폴리펩타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두 개의 헤비 체인과 2개의 동일한 라이트 체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모든 항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 항체 단백질들이 전부 특이적으로 모양이 서로 다른 어떤 항원들을 인식하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이유는 바로 요 부위 때문에. 여기에 V라고 써있는 요 부위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V는 무엇이고 C는 무엇일까요? C는 지금 constant라는 것을 표현한 constant. 그러니까 모든 항체 단백질이 이 지역들은 C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들은 전부 동일한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하게 특이적인 그런 아미노 서열을 가지고 있어서 특이적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부위는 바로 요 V라고 되어 있는 요 부위는 각 항체 종류마다 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V 자체가 여기서 variable, 가변적인 그런 것을 뜻하는 V로 여기서 표시를 하고, 여기서는 항상 변함이 없는, 그래서 constant region이라고 이 부위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2개가 이 heavy chain이 됐든 light chain이 됐든 이 부위가 서로 간에 이제 매우 독특한 고유한 그런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부위가 고유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유한 모양,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항원 물체와 결합을 아주 찰떡궁합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항원과 항체가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이 결합은 무슨 튼튼한 어떤 화학 결합이 아니라 아주 약한 그 이름도 유명한 반데르 발스 결합, 이것을 이용을 해서 반데르발스 결합을 이용해서 항체 항원이 사실 이렇게 딱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각의 이 두 부위가 전부 동일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항체 단백질로 보았을 때 그 차원에서 이 부위와 이 부위는 아주 동일한 지역이라는 얘기죠. 이 2개, 그러니까 항원 결합 부위를 2개를 한 항체가 2개의 항원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으나 그 2개의 항원 결합 부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항체는 어떤 종류의 항원과 몇 종류의 항원과 결합을 할 수 있을까? 한 종류의 딱 고유한 항원과만 결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항체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세포에, 자, 이것이 이제 비림프구라고 했죠. 비림프구에 처음에는 세포막 표면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어떤 특정한, 여기가 지금 이제 항원 인식 부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위가 이제 하나의 항원 인식 부위이고, 이쪽이 또 하나의 항원 인식 부위이고, 이 부위는 전부 둘 다 동일한 지역이고, 그랬을 때 저는 B림프구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세포에 B림프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런 식으로 복수의 항체 단백질들이 표면에 이렇게 표출, 마치 수용체처럼 나와 있는데, 이들이 각자 전부 그럼 다른 항체냐? 이거 아닙니다. 동일한 종류의 항체, 한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항체는 언제나 같은 종류의 항체 단백질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들이 나중에 증폭이 되면 어떤 특정한 이제 자극을 받아서 여기에 누군가 결합을 하는 항원이 결합을 해서 이쪽에 여기 결합을 해야 되겠죠. 또 이런다. 또 이래. 조금만 방심을 하면
딴짓을 하게 돼서. 그러면 이제 이 부위 또는 이 부위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항원 단백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 B 림프구는 이제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훨씬 더 이들이 막 수가 불어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특정 항원에 대해서 많은 수의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항체를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클로널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이제 체계적으로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는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을 한다. 그래, 오케이. 그러면 그 항원은 어떤 물질들이 주로 좋은 항원으로 항체가 입맛에 맞는 그런 이제 항원 물질이 있을까요? 할 때 물론 그 항원 단백질의 모습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요 단백질을 이루는 작은 조각인 절편인 펩타이드들이 아주 좋은 항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물질의 표면에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의 펩타이드라든가 그거를 항체가 특이적으로 인식을 해서 탁 잡아낼 수가 있다면,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그 표면에 있는 당들, 탄수화물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펩타이드나 탄수화물들은 원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좋은 질의 항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물질인 예를 들어서 지질이라든가 또는 아주 긴 지질은 왜 그러냐 하면은 대부분의 지질은 아주 똑같이 반복적인 그런 지방산 체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지 일반적으로 좋은 항원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핵산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뭐 RNA 경우는 다릅니다만 RNA는 엄청나게 아주 고유한 모습을 자기들끼리 2차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RNA는 예외이나 DNA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구조가 매우 흡사한 부위가 많기 때문에 DNA 그다음에 지질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것을 항원으로 인식한 항체를 제작할 수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비교적 펩타이드나 탄수화물 같은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이 자극성이 떨어지는 효율이 떨어지는 항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토프라고 하는 이 용어가 한국말로 항원 결정기라고 번역이 되는 이 에피톱이 바로 항원에 존재하는 항체와의 결합 부위를, 그러니까 항원에 있는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항체가 딱 인식을 해서 결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에피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세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세균이 이렇게 있다고 하나가 칩시다. 세균 하나가. 그랬을 때 세균 표면에 이런 부분이 돌출 부위가 있을 수도 있고, 세균도 역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수용체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돌출 부위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의 에피톱이 잠재적으로 이것을 인식해서 항체가 결합을 하는 항체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좀 인식을 하겠지. 만약에 이런 항체가 이것을 결합을 할 수가 있고, 그럼 하나의 에피톱이 되는 것이고, 이런 특별한 부위는 또 이런 항체가 이렇게 이것을 결합을 만약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종류의, 그럼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에피톱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복수의 하나의 세균 또는 하나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그 표면에는 무수히 많은 다른 종류의 에피톱이 존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항체 하나의 관점에서 볼 때 특정한 항체는 단 한 개의 에피톱만을 인식하고 결합할 수가 있고, 그렇겠죠. 항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Y자형으로 돼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어. 요 부위만을 우리가 이 항체 항원 반응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요 부위가 하나의 항체에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특정한 고유의 모습에 따라서
어떤 그 모습에 맞는 한 종류의 에피톱만을 인식하고 결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특정 항원이라고 하는 특정 항원, 이거 전체적으로 하나의 세균이잖아요. 특정 항원이 하나가 딱 있으면 항원은 복수의 중 하나, 둘, 셋, 네 개의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는 복수의 에피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원 분자 하나 들어왔을 때 여기 한 종류의 에피톱이 여기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에피톱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개 서로 다른 항체가 각각 서로 다른 에피톱을 인식을 해서 결합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일단 면역 체계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는 능동적인 면역 체계와 수동적인 면역 체계로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할 수가 있는데 말장난이고 그렇습니다. 능동적인 면역 체계라는 것은 직접 이것을 다루는 개인이 이것을 갖고자 하는 그 면역 능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이 직접 그 몸 안에서 이제 자기가 먼저 겪어봤다든가 몸소 감염을 한번 당해봤다든가 또는 미리 백신에 의해서 예방접종이라는 얘기는 바로 자체 내에서 그런 항원을 주입을 하는 것이죠. 일부러 항원을 주입을 해서 스스로 알아서 그 항원에 대응을 하는 항체를 우리가 생산해내는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이 적응 면역을 획득 면역 또는 적응 면역을 이제 활성화시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액티브 이뮤니티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예를 들어서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에서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하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는데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사량은 엄청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마구 다 온 마을이 전멸을 하듯이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에볼라 바이러스의 이러한 능동적인 면역을 획득하고자 에볼라 바이러스 자체를 뭐 이렇게 접종을 해서 이 항원으로서 그러면 그냥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낸 이제 그런 개인의 피를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서 그러면 그 안에는 지금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었다가 완치된 사람들의 혈장을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런 비슷한 얘기인 것이죠. 그 안에는 항체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체를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은 항체가 이제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항체는 아니지만 공급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개인 자체가 너무 약하거나 또는 그 항원을 제시해주는 그 병원균 자체가 너무 위험해서 이러한 능동 면역을 활성화시키기에 조금 이제 곤란한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지금 얘기한 그런 것을 이제 패시브 이뮤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수동적으로 이미 다른 곳에서 생성이 된 이런 항체를 전달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방어하는 것인데 문제는 좋긴 한데 자기가 직접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항체를 직접 형성하지 않아도 좋아서 좋긴 하나 이건 한번 쓰고 나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놓으면 끝이라는 얘기죠. 다음번에 할 때 또 받아야 되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런 이 능동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낸 항체는 왜 오래 갈까요? 이것이 오랫동안 평생 영원토록 갈 수 있다고 보장을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최소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간직이 된다는 얘기는 한번 만들어 놓는 이제 항체를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창고 안에다가 이 항체를 내가 만들었었지 하고 창고 안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놨다가 다시 긴급사태가 같은 동일한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이걸 꺼내서 다시 증폭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고 클로널 셀렉션과 이제 관련된 얘기들. 좀 전에 언급한 요 IgG라고 하는 항체는 비림프구에서 모든
이제 항체들이 일반적으로 비림프구에서 만들어지는데 세포 표면에 그렇게 존재를 하다가 일단 이것을 대량 생산해서 이것을 사용을 해서 방어 기작을 지금 구현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세포 표면에서 분리가 돼 가지고서 마치 위성 분리해서 떨어져 내듯이 이들은 분비가 돼 가지고서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에 돌아다니는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는 항체 중에서 그 대부분의 항체들이 바로 이 IgG라고 하는 그런 항체입니다. 보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플리멘트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 보체 활성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독소 중화 태아 보호 기능 초유에 분비된다 블라블라블라 뭐 쓸데없는 분비가 되는 돌아다니는 항체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분비성 항체인 IgA는 이것이 IgG와 다른 점은 이 둘이 밑둥이에 둘이 서로 이렇게 맞닥뜨려서 마치 샴 쌍둥이처럼 붙어가지고서 이렇게 다이머가 되어 있죠. 이량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은 분비되는 곳이 조금 특정한 특수한 지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IgA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왜 이것이 우유에 있을까? 모유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IgA는 특별히 태아 같은 경우에 그들이 스스로 이런 식으로 IgG 같은 것을 주요 항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일어서기 전까지 모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의 IgG 항체가 미리 좀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러한 구실을 해주는 것이 좀 특이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합체를 형성하고 반면에 IgE라고 하는 요 항체는 같은 모양으로 IgG와 같은 모양이긴 하나 이들은 분리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호염구, 비만세포, 호산구 이들은 뭡니까 특징이?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표면에 이 세포에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항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건드리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처럼 이들의 누군가가 여기를 딱딱 결합을 하면은 히스타민이 방출된다. 또는 또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된다라는 좀 무서운 위험한 무섭다기보다 조금 골치 아픈 항체들입니다. 그다음에 IgD는 B세포 수용체 뭐 이런 것들 막 고정을 되어 있는 IgG로 분비하기 전에는 요 IgD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겠죠. IgM은 조금 특이적인 펜타곤형의 요 밑둥이에서 5개의 IgG와 같은 단일 항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형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경우에 이들이 사용이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이뮤노글로불린하고는 IgG 항체들은 전부 다 림프구에서 특히 림프구 중에서도 비림프구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비림프구는 항체를 직접 생산 및 분비하는 그런 세포이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서 분비를 하기 때문에 이 비림프구가 수행하는 기능을 우리는 휴머럴 이뮨 리스폰스라고 해서 체액성 어떤 분비물을 통해 가지고서 이 반응을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체액성 면역 반응을 수행을 한다. 세포가 개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항체 만들어서 뿌리면 되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액성 면역 반응인데 그와 대조되는 그런 형식의 반응은 T 림프구를 근간으로 해서 B 림프구와 T 림프구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T 림프구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세포성 면역 반응이 요것과 대비되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체액성 면역 반응은 이제 골수에서 이제 림프구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흉선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전 세션에서 흉선에서 성숙이 되는 T 세포가 만들어져서 완전히 성숙한. 그다음에 저 B 세포는 굳이 흉선을 가가지고서 이렇게 성숙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T세포와 B세포 표면에 만들어지는 요 항원 수용체들이 모양이 조금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혈액을 통해서 또는 이제 림프액을 통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면역 세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 림프구는 그냥 항체를 생산하는 그런 세포이고, T 림프구는 지금 언급했듯이 세포맥의 면역 반응을, 둘 다 똑같은 획득 면역 반응, 적응 면역 반응이지만 이렇게 체액성 면역 반응과 세포맥의 면역 반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세포맥의 면역 반응은 T 림프구들에 의해서 이제 수행이 되는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T 림프구는 두 가지의 큰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T 림프구의 기능은 어떤 특정한 보조 T 림프구라는 T 헬퍼 셀이라고 하는 종류의 T 림프구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데, 항체 생산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B 림프구가 항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 또 한 가지 기능은 직접 조금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으로서, 직접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이제 들어와서 감염이 된 세포들을 딱 인식을 해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의해서 감염이 돼서 이제 좀비화되고 있는 그런 세포들을 공격을 해서 이제 2차 감염을 막고 이제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런 식의 기능을 그런 이제 T 세포 독성 세포라고 하는 T 사이토톡식 세포. 그러니까 T 림프구는 두 가지 종류가, 원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두 가지 종류의 T 림프구 중에서 하나는 T 헬퍼라고 해서 TH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갑자기 빨간색이 나왔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 색깔로 돌아가서 T 헬퍼, T 보조세포 또는 T 헬퍼, 이들은 항체 생산을 누가 하는 겁니까? B 세포가 하는 거죠. B 림프가 항체 생산을 촉진을 시켜주는 도우미. 또 다른 종류의 TC, T 사이토톡식, T 독성 세포는 직접 감염된 세포죠. 감염 세포는 감염을 시키는 세포라고 오해를 하려. 감염된 세포, 예를 들어서 결핵균에 의해서 결핵균을 꿀꺽 먹었는데 대식세포가 먹어서 분해하려고 먹었더니 이 녀석이 분해는 안 되고 이 속에서 기생을 하는 이런 경우, 나 감염됐어 라고 이제 연락은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감염된 세포를 이제 공격해서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크게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항체, B세포에서 항체가 기억을 할 수 있는 항원을, 한번 내가 봤던 항원을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특정 항체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이 과정을 우리는 개체 선택이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클로널 셀렉션. 왜 여기서 클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은 한 종류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 B 림프구가 마구 복제가, 이렇게 클론을 만들어내듯이 복제가 되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맞닥뜨렸던 요 항원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항원이 들어왔다. 항원을 가진 세균 또는 특정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 항원을, 그러면 그것을 인식을 할 수 있는 요 림프구만이 먼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항원과 상보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그 수용체를 가진 소수의 B세포와 결합하는 거죠.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지금 이 B세포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항체를 표면에 표출해냅니다. 요 옆에 있는, 중간에 있는 B세포는 모양이 이렇게 생긴 이런 항원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고, 또 이 B세포는 또 다른 모양을 가진 항체를 생산하는데,
이렇게 딱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항원이 지금 침입을 했어요. 그러면 다행히 지금 현재 준비하고 요런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B세포가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미 작은 개수로 여러 개의 그런 다양한 종류의 항체를 이미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인식을 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은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가 이미 존재하는 거죠. 다만 숫자가 적을 뿐이죠. 워낙 많은 종류의 다양한 그런 서로 다른 종류의 그런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들을 전부 다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각 개개인에 대해서 많은 양을 준비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너 걸렸어. 이렇게 걸리면 그러면 요 특별한 B세포만이 이제 선택이 돼서 이들의 클론이 무수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들만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마구 세포 분열이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순식간에 거의 대부분의 B 림프구들은 몸 안에 있는 B 림프구들은 동일한 종류의 바로 이 종류의 항체를 생산해내는 그런 B 림프구들만으로 이렇게 쫙 전부 도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항체를 미리 구비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조금 복잡하긴 하고 굳이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자세한 방식으로 이해를 할 필요는 없으나 면역학 시간에 제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만은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어떤 이 지역을 가지고 있는 DNA를 요 항체를 만들어내는 DNA 이런 식으로 반복된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마치 인트론 우리가 선택적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수행을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이제 B 세포에서 이것을 특이적으로 고유하게 마치 화토패 섞듯이 재조합을 해서 그러면 그 특정한 B 세포들은 아주 고유한 모양을 가진 고유한 아미노 염기 서열을 가진 요 항원 결합 부위를 생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는 다양한 종류의 항체를 미리 구비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클로널 선택이 된 림프구가 분할을 해서 이제 드디어 효과기 세포라는 이펙터 셀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효과기 세포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 안 나오나 이게 그림에 여기 나온다. 이렇게 효과기 세포는 바로 이제 항체를 이제 분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보면은 다시 이제 재방송을 하자면 첫 번째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다양한 종류의 B 림프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항원과 결합을 할 수 있는 그 항체를 가지고 있는 B 림프구가 선택이 돼 가지고서 이렇게 항원 분자와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이 종류의 B 림프구만이 클로널 셀렉션이 돼서 무수하게 많이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진 복제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B 림프구가. 그러면 이들이 이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항체를 분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분비하기에 효율적으로 변하는 이 효과기 세포로 변화를 해서 바로 이 효과기 세포로부터 항체 분자들이 막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이제 요 항체들이 혈관과 혈액과 림프액 또는 세포 조직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저기에 퍼지고 있던 요 병원균인 요 항원 분자들과 여기저기서 이들이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주 좋은 현명한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이러면서 기억세포라고 하는 메모리셀을
동시에 만들어서 잠시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것이죠. 이들은 요 특정한 우리가 인식을 했던 그 항원을 오랫동안 기억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계속해서 수명을 간직이 되는 요 기억 세포가 동시에 이렇게, 그래서 모든 여기에다 몰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클로널 셀렉션이 된 이 비림프구가 이쪽 효과기 세포로 이제 변해서 이 모든 세포들이 전부 항체 분자를 분비를 하는 요 과정에다가 올인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잠깐 그럴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저쪽 길목을 지켜라. 그래서 일부 세포들은 기억 세포로 남아서 이제 앞으로 또 한 번 들어오면 넌 죽었어 하고 기다리게 되는. 요 기억 세포들은 자 처음과 기억 세포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딱 하나의 그 항원을 인식하는 이제 비림프구는 딱 하나였습니다. 개수로. 근데 이 과정을 요 1차 면역 반응을 계기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기억 세포가 동일한 항원을 인식하는 기억 세포들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만약에 이 항원이 똑같은 항원이 들어온다면 각 개개인의 이 기억 세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딱 인식을 하고 또 한 번의 이 클로널 셀렉션 과정을 거쳐서 항체들을 쫙 만들어내니까 이것이 훨씬 증폭이 돼서 이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거 아닙니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라고 하나 그 양도 훨씬 커질 것이고 반응 양이 그것을 정리하면 효과기 세포와 기억 세포를 생성을 한다라는 것이 1차 면역 반응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2차 면역 반응이란 얘기는 그 동일한 항원에 두 번째 한 번 더 노출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기억 세포가 이들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너야? 그럼 이 각각의 기억 세포들이 빠르고 신속한 반응으로 이것을 수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면역 반응은 1차 면역 반응 한참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사실은 이것이 수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는 요 기억 세포들이 수명도 길고 아주 기억력도 탁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반응의 정도를 보면 첫 번째 감염 후에 1차 면역 반응이 요 정도라고 하면 두 번째 면역 감염은 훨씬 더 증폭이 되는 몇 배가 증폭이 된 그런 반응의 정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체액성 면역, 항체를 분비를 하는 요 체액성 면역 반응에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항체 개개인의 이 단백질은 물론 항원과 딱 붙어가지고서 이렇게 붙는 건데 붙여서 뭐 어쨌다고 그게 붙는다고 해서 그 항원을 가지고 있는 그 감염원이 파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항원이. 그래서 항체가 이 어떤 특정한 항원에 결합을 했다는 그 사실만 하나만 가지고는 뭐 그 항원을 제거를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다리 끄댕이 붙잡고 이제 계속 버티고 있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원과 항체가 일정한 복합체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큰형님이 오실 때까지. 그 큰형님이 누굴까요? 쿵쿵쿵쿵. 그래서 이런 먹어치울 수 있는 세포들 또는 아주 성질 더러운 총을 가지고 다니는 T 사이토톡식 세포라든가 T 림프구 중에서 탕팡 파괴를 시키는 세포라든가 또는 내추럴 킬러 셀 같이 이전 세션에서 봤잖아요.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붙잡고 어디 이 항원을 가진 이 감염원이 어디 딴 데 도망 못 가게 이렇게 있는 그러한 반응밖에는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세포 표면에 항원으로 인식된 그 항원 제시를 하는 그 원인 제공자들이 혹시 특별한 어떤 독성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폐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들을 표면을 덮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그러한 효과를 중화 또는 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역할은 수행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요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원 항체 결합이 어떻게 항원을 일단 이제 불활성화, 인액티베이션 시키는가 할 때 일단 물리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중화라고 하는 과정은 이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 표면을 이렇게 덮어싸 가지고서 혹시라도 모를 이 표면으로부터 기인한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커버해서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중화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neutralization. 이 효과를 없게 딱 차단시키는 것도 이제 어떤 영어 표현에서 neutralization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중화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집이라고 하는 것과 침전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비슷한 것인데, 응집이라고 하는 이제 체인을 각각의 이제 항원, 이제 에피톱들을 가지고 있는 표면에 항체들이 이런 식으로 다다닥 붙으면 이들이 하나의 큰 복합체를 형성을 해가지고서 이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서 어디 딴 데 도망 못 가게 마치 사슬로 체인으로 묶어놔서 한 곳에 고정시키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응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침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이런 축적된 이런 물질들이 이제 우리의 체액 속에서 튀어나와서 침전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이것들을, 원래 항원 자체가 보통 용해되어 있는 아주 작은 물질이 항원이었을 경우에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항체 분자들이 전부 결합해서 사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심지어 침전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비슷한 맥락의 그런 효과들입니다. 다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것이 중화가 됐든 응집이 됐든 침전이 됐든 간에 결국 중요한 것은 이 항체 단백질이 항원 표면에 결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뭐 이것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해결은 이제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는 페고사이토시스,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식세포라든가 또는 호중구라든가 하는 이들이 와서 이들을 어흥하고 전체적으로 먹어치워서 이 안에서 분해를 했을 때 비로소 이것이 해결이 되는 문제죠. 또 한 가지 다른 이제 경로는 보호 체계라고 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서 여기에 그것을 수행을 하게 하는 특별한 이제 분자들이 있습니다. 물질들이 요 항체들과 특이적으로 요 아랫부분에서 결합을 하는 요 분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항체들이 요 침입한 항원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것들을 인식해서 요 보체 분자라고 하는 물질들이 가서 항체에 붙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것은 데스마크를 이렇게 딱딱 붙여놓은 것처럼 요 보체 분자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런 모양이면 여기에 이 보체 분자를 보고서 인식을 해서 여기다 구멍을 팡팡 뚫어버리는 세포들 때문에, 그래서 이 세포 자체가 구멍이 뚫리고 용해가 되어버리는 그런 식의 능동적인 어떤 대식 세포 등을 이제 개입을 시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종류의 백혈구 세포들이 이렇게 이런 표적에다가 구멍을 펑펑 뚫어서 파괴시키는 방식으로 재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 클로널 셀렉션이라는 것을 보는 관점에서 흔히들 이제 단일 클론 항체, 이제는 단일 클론 항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사실 감을 잡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란 무엇이냐면은 한 종류의 비림프구, 그러니까 한 종류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어떤 동일한 종류의 비림프구를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세포에서 유래한 요 항체를 이용을 하면 아주 특정한 아주 딱 특이적인 그 에피톱만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 단일 클론 항체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들 때는 비림프구를
암세포와 융합을 시켜서 암세포가 마구마구 세포 분열을 어떤 제약 없이 하는 그 능력을 이용을 해서 요 특정한 내가 요걸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구조를 생산하는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 종류의 비림프군만이 아주 마치 암세포처럼 마구마구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을 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단일 클론 항체를 이제 생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이적인 비세포와 하나의 항원 결정기 요 에피톱에다가 그것을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요 비세포 요거 하나만을 암세포와 이렇게 융합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언급했듯이. 그러면 아주 특이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모양만을 찝어내는 항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뭐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감염원의 연구 또는 진단 또는 어떤 특정 암의 치료, 이 특정 암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얘기지? 혹시 의아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을 해서 특정 암세포 표면에 있는 어떤 특정 모양의 에피톱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이 단일 클론 항체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이 점은 무엇이냐? 소위 말하는 크로스 리액티비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항원을 인식을 하는 무수한 종류의 서로 다른 항체가 섞여서 그러면 이러한 물질의 모양의 물질과 또 다른 형식의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항체 그룹에 의해서 전부 다 동일하게 복수로 인식이 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닌 아주 특정한 종류의 모양을 가진 물체만이 특이적으로 인식이 되는 그러한 스페시피시티를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항체를 제작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이런 연구 진단 같은 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만 암은 어떻게 암세포 표면에 있는 특이적인 그러한 분자를 인식을 하는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항체를 이렇게 달고 있는 그런 세포들은 특이적으로 추적을 해서 그 세포만을 제거해 버리면 암세포들이 따라서 자동적으로 제거가 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치료에 이용을 하고자 꽤 많은 현재는 꽤 높은 수준의 이제 진척도를 진척도를 이 분야에서도 올리고 있다고 이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방면에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그것이 이제 B세포에 의한 항체 생산에 대한 언급이었고 이제는 T세포에 대해서 세포 매개 반응을 수행하는 요 T세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언급을 했듯이 원래는 세 종류이지만 두 종류의 T세포만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두 종류의 T세포가 주류 T세포이니까 하나는 헬퍼 T셀이라고 하는 TH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하나는 사이토톡식 그래서 TC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두 종류의 T세포의 표면에 수용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용체의 이름을 따서 CD4, CD8라고 하는 이 수용체 종류입니다. 그래서 CD4라고 하는 수용체는 T 헬퍼 셀에만 발견되고 표면에 CD8이라고 하는 이 수용체는 T 사이토톡식 세포 독성 T 세포 표면에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이 수용이 되는데 이들의 문제점은 이 세포 표면에 이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항체는 항원에 있을 때 직접 항원과 맞닥뜨려서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비림프구와 조금 다른 점이죠. 그래서 모양이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우스꽝스럽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들이 어떤 특정한 항원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들을 제대로 항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포가 바로 APC라고 해서 Antigen Presenting Cell, 그래서 항원 제시 세포라고 직역이 될 수가 있겠죠. 무엇인고 하니 그림을 이런 것이죠. 이렇게 여기가 항원입니다. 항원 단백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식세포 작용을 하려고 이렇게 먹었어. 근데 제대로 파괴가 되지 않고 그랬을 때 이런 특정한 감염원의 일부 부분을 요 세포 안에 있는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어떤 물질이 같이 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용체는 이것을 이제 MHC, Major Histocompatibility 분자라고 하는데, 이 코어에는 항원 분자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비로소 T 세포가 이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고서 이것의 특이적인 그런 세포맥의 면역 반응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을 하면 말로 외부 항원이 들었을 때 이 외부 항원을 항원 제시 세포는 외부 항원이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융합 단백질의 형태로 그래서 세포 표면에 발현을 하면 이것을 비로소 T 세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조 T 세포는 이제 체액성 반응을 자극해서, 체액성 반응이란 항체를 만드는 B 세포에 의한 항체 생산 반응을 체액성 반응이라고 했죠. 이것을 자극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이제 보조 T 세포가, 우리 대식 세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생물을 먹은 다음에 항원 이제 대식 세포가 이렇게 먹고 완전히 이것을 제거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저 세포 표면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이 세포를 더 이상 대식 세포라고 하지 않고 항원 제시 세포라고 명명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세포 표면에 이렇게 요 중앙에 이런 외래 물질을 담고 그 주변부는 원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에 쌓아가지고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예를 들어서 보조 T 세포는 이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식을 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그래서 인터루킨 2라고 하는 이 신호 물질을 사용을 해서 세포 분열을 자극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는 그래서 이제 B 세포를 훨씬 더 클로널 셀렉션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요 B 세포는 바로 요 특정한 항원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B 세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면에 동시에 또 세포 독성 T 세포에다가 그 신호를 전달해 가지고서 이 세포 독성 T 세포들도 이 주변부에 이렇게 막 증폭이 돼서 달려오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확대를 해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것이 이제 T 헬퍼 셀, T 보조 세포가 하는 이야기이고, 세포 독성 T 세포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파괴를 해버린다고 했죠. 감염된 세포를. 그 파괴를 하는 데는 요 두 가지 단백질들이 효소 구실을 하는 단백질들이죠. 단백질들의 능력이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단백질 중에서 이름 하나가 퍼포린이라고 하는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퍼포린이라는 단백질이 먼저 드릴처럼 감염된 세포에다가 드릴처럼 구멍을 펑펑펑펑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세포는 그 안에다가 마치 그 맨홀 뚜껑이 딱딱 열리게 되면 그 안에다가 수류탄을 던져서 파괴시켜 버리는 것과 같은 비슷한 탱크 뚜껑이라고 해야 될까? 탱크 뚜껑을 딱 열면 이제 그 위에다 던지는 수류탄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랜자임입니다. 그래서 요 감염된 세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과 원래 감염된 세포에서 그 항원에서 온 단백질을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을 이제 비로소
인식을 하면 이 독성 T 세포가 그러면 여기서 퍼포린 분자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구멍을 팡팡팡팡 뚫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 뚫어진 구멍을 통해서 이제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요 효소가 여기다 던져주면은 그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효소는 이 세포 안에서 이 세포 자살 아포프토시스를 유발을 시키는 역할을 해서 이들은 스스로 감염된 세포가 스스로 파괴가 되어버리게 돼서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면역 세포 T 세포에 관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가요.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것을 HIV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HIV는 어떤 증상을 일으키느냐 하면은 바로 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이 면역 반응 중에서도 특히 요 acquired 후천성 면역 자체를 2차 이제 이 획득 면역 자체를 전부 완전히 꼼짝을 못하도록 저해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느냐? 지금 감염된 T 림프구에서 T 헬퍼 T 보조 세포입니다. 감염된 여기서 이 노랗게 이렇게 물방울처럼 튀어나오는 것들이 파랗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요 부위들이 전부 바이러스들이 HIV 바이러스들이 지금 뚫고 나오면서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려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실제 사진입니다. HIV라고 하는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RNA로 들어와서 RNA가 이렇게 들어와서 레트로바이러스는 이 DNA의 이중사슬로 DNA로 변환을 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심 원리라고 하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일반 생물학 1에서 이제 섭렵을 했던 그 항상 이 유전 정보의 흐름은 DNA에서 RNA 방향으로 그 다음에 RNA 방향으로서 단백질 방향으로 흐른다. 그것을 역으로 RNA에서 DNA를 만들고 또는 단백질에서 RNA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 거꾸로 가는 방식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의 근간인데 그것을 아주 그것에 위배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레트로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RNA에서 DNA를 만들어내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효소의 이름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라고 해서 RT 역전사 효소라고 한국말로 얘기하죠.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그래서 이 레트로바이러스 HIV 같은 종류의 HIV만이 레트로바이러스가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레트로바이러스들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 모든 레트로바이러스들만이 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른 동물 바이러스 동물 세포들에서도 사실은 또 식물 세포도 마찬가지고요. 진핵 세포들이 전부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들을 사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틸로머레이즈라고 하는 염색체 맨 끝단을 이제 복제를 하다가 이렇게 그 복제 부위를 끝단 부위를 복제가 끝나면 이렇게 수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틸로머레이즈인데 이들이 사실은 레트로바이러스 아니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입니다. 역전사 효소. 어쨌든 이 HIV 바이러스는 특이적으로 보조 T세포 CD4를 가지고 있는 보조 T세포만을 파괴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모든 바이러스들의 일반적인 특성이긴 하나 어떤 세포막에 존재하는 특정한 수용체를 매개로 해서 그것을 앵커 삼아서 마치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를 속이면서 들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HIV의 경우에는 요 T 헬퍼 셀에 존재하는 특이적인 수용체인 요 CD4를
인식을 하고서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HIV 바이러스의 구조가 RNA 안에 RNA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 리버스 트랜스테이지를 가지고 같이 들어오고 RNA 바이러스 껍질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오면 원래는 이렇게 HIV 바이러스는 CD4 이제 T 헬퍼 셀에만 존재를 하는 요 CD4 단백질을 인식을 할 수 있는 요 특별한 표면 단백질이 있어가지고서 이들과 결합을 한 후에 이들을 잉크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 CD4를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는 요 옆에 있는 CCR5 또는 CXCR4라고 하는 일종의 코 리셉터 단백질을 이렇게 매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요 CCR5라고 하는 요 코 리셉터 단백질을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요 HIV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상당한 저항성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요 리셉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없어서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서 우리는 또 한번 바이러스들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들의 의존을 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감염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바로 이 역전사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DNA가 RNA 원래는 RNA였는데 이것이 DNA의 이중산설 DNA 카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RNA였다가 요 DNA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DNA는 여기처럼 숙주세포의 유전체에 아무데나 가서 끼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있다가 심심해지면 탁 튀어나와서 이제 다시 여기서 전사를 하고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채비를 하는 것이죠. 완전히 원래 들어왔던 상태의 바이러스 파티클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평 하고 이제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나가는 과정에서 이 세포는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T 헬퍼 셀이 이런 식으로 HIV 바이러스 감염으로 해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이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HIV는 T 헬퍼 셀을 완전히 감염을 시켜 없애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그럼 T 헬퍼 셀이 수행을 하는 기능이 일단 B 림프구를 통해 가지고서 항체 생산을 촉진을 시키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어떤 APC 항원 제시 세포의 표면에 있는 특정한 외부 항원을 인식을 해 가지고서 누구를 불러와요? T 사이토톡식 림프구를 불러들여 가지고서 그 감염된 세포를 파괴해 버리는 그 반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획득 면역 과정이, 그러니까 휴모랄, 이것은 체액성 면역 반응이고 이것은 세포성 면역 반응인데 둘 다가 전부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T 헬퍼 셀이 없다면은. 그래서 사실은 면역을 완전히 면역 반응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감염에 의해서 훨씬 취약하게 되는 거죠. 감기 걸려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기회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에이즈 환자들은. 또 뿐만 아니라 암 같은 것도 훨씬 잘 걸리게 돼서 그것에 의한 합병증으로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에이즈 같은 것을 치유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저해제라든가 뭐 그런 것을 개발을 해내서 그것을 블락을 시키려고 해보지만 워낙 바이러스라 특히 엄청나게 돌연변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표적에 대응하는 그런 기작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회피해서 이미 돌연변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를 아직도 먹고 완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알러지란 무엇이냐? 한국말로 알레르기라고 하는 이 알러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도한 염증 반응입니다. 과도한 또는 극단적인 염증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거 염증 반응일 뿐인데 하고 가볍게 여기실 것이 아니라 이 염증 반응이 훨씬 과도하게 되면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얘기해서. 그래서 이 알레르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경우에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까지 이런 상태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원래 염증 반응은 외부 침입한 감염원,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 여기서 알러지는 그러한 이 감염원이 아니라 감염이 아닌 요 알러전이라고 하는 꽃가루라든가 하는 식으로 알러지를 유발을 시키는 어떤 인자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체온까지도 체온이라다 기온까지도 그런 식으로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인자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는 한국말로 주변 항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알러전 자체가 주변 항원이라 상식적으로 왜 그랬을까 뭐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정의를 한 것이고 알러지가 왜 생기느냐 요 원래 이제 IgE 역시도 이제 비림프구에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요 IgE는 막 고정형 항체란 말이죠. 그런데 어디에 고정이 되느냐? 비만세포 또는 호염구, 호산구 그런 표면에 결합을 해서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요 특별한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항체가 이들의 표면에 요 비만세포 또는 호염구 또는 호산구의 표면에 이렇게 세포에 항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요 항체입니다. 항체. 근데 여기에 항원이 딱 인식을 하게 되면 이 비만세포 예를 들어서 비만세포라고 합시다. 이 비만세포는 이것을 꽃가루라고 칩시다. 꽃가루 알러지. 꽃가루 알러지는 어떻게 생기는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이 자극을 받으니까 히스타민을 방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히스타민 방출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염증 반응을 이 감염원이 아닌 무슨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알러전 주변 항원에 대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 염증 반응의 일반적인 그런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혈관 확장, 열하고 콧물, 눈물 막 나고 그다지 즐겁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유발이 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septic 폐혈성 쇼크 이제 감염 반응을 국소적인 그런 감염 반응이 아니라 몸 전체적인 그런 반응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폐혈증 쇼크라고 했듯이 그러면 이제 매우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생명에. 이 역시 이런 알러지가 어떤 특정한 일부 좁은 신체 부위에서만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동일한 이 알러지 반응이 몸 전체에서 수행이 되게 되는 그런 조금 훨씬 광범위하고 극단적인 그런 알러지 반응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것을 애나파일레틱 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급실 실려온 모습에 보이잖아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알러지 반응입니다. 왜 생명을 위협할까요?
몸 전체가 전부 이 혈관 확장이 되니까 극심한 저혈압이 생겨버리게 돼서 마치 폐혈증 쇼크랑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신경계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특별한 신경 조절 호르몬인 신경 전달 물질인 요 에피네프린 호르몬 주사를 이용하면 이것이 이제 혈관 확장을 억제를 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응급 처방을 해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려는 노력이 이제 시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여담일 뿐이고 알러지가 무엇이냐 일종의 그러니까 염증 반응과 뭐 똑같은 것이다. 다만 그것을 유발하는 항원의 종류가 조금 희한하다라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것을 끝으로 이제 면역계에 대한 이런 고찰은 여기서 끝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